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홍칼럼. 매일매일 수많은 칼럼이 쏟아집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좋은 칼럼 또는 조금은 비판적으로 읽어볼 필요가 있는 칼럼을 콕 집어서 매주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칼럼에 대한 칼럼을 날카롭게 쓰실 분, 정치경제학자 홍기빈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 첫 시간입니다. 예. 예, 쓰시는 글이나 방송 제가 많이 봅니다. 예. 예, 좋은 어떤 그 칼럼 부탁드리고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칼럼에 대한 이야기, 예. 무기명 신문 사설도 있고요, 기명 칼럼도 있고요, 외국 매체 사설까지 광범위하게 소개해 주신다 그래 저희는 아주 기대가 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성격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요.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뭐 가짜 뉴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팩트 체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도에서는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칼럼들은 이제 주장을 담고 있죠. 그 예. 팩트보다도 예. 이 칼럼들에서 나오는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도 한번 걸러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 문제는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조사를 해보면 팩트를 찾아낼 수 있는데 네. 칼럼이라고 하는 건 다 의견이니까 이거를 제가 무슨 자격으로 저도 그냥 한 명의 개인에 불과하고 제 의견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니까 네. 제가 이 칼럼들을 과연 그 체크할, 팩트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못 되니까 최대한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볼 지점이 있는 칼럼들을 모아오는 그런 역할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매체에서 잘 다뤄지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세계적인 문제를 땐 뭐 코로나 문제라든가 기후 위기 문제라든가 예. 이런 거는 외국 그 매체들의 사설이나 칼럼도 좀 가져오겠습니다. 어이구 기대가 큽니다. 예, 조금 더 세상을 깊이 있게 읽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오늘 칼럼 조선일보 오늘자 칼럼이네요. 예, 칼럼 제목이요. 네. 반도체 전쟁 지휘할 사령관이 감옥에서 상속세 대출 상담 받는 나라. 이런 제목입니다. 예, 누구 이야기인지 다 아실 것 같아요. 예. 그 이건희 일가가 상속세로 12조라는 거액을 낸 것으로 오늘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 칼럼 어떤 주장 담고 있습니까? 예, 이 칼럼은요, 그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주장으로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기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2세나 3세인 경우에 네. 그 소유 일가에 대해서 이렇게 높은 세율을 매기면은 기업 자체가 위기를 맞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에요. 어허. 그래서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그래서 소유 일가가 기업 상속을 할 때에는 상속세율을 깎아주는 장치도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예.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라고 하는 영국의 그 매체에서는 예. 한국의 고율 상속세가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이 또 나오는데요. 예. 게다가 지금은 미국하고 중국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예. 거기서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아주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는데 예. 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이 상속세 때문에 흔들려서야 되겠느냐. 예. 그걸 진두지휘해야 할 기업의 사령관이 이 부분 중요합니다. 예. 상속세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은가. 어허. 이것이 경제와 국민에 큰 해를 끼친다. 그래서 이 문장에 이제 모든 그 주장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예. 기업 승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징벌적 상속세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들려요. 예. 상속세 체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삼성이 워낙 중요한 기업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도 원론을 떠나서라도 예. 지금 국가적으로 중요하니까 예. 좀 특별히 생각해 주자. 뭐 이런 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주장을 갖고 보여집니다. 있죠. 예. 오늘 제가 여기서 상속세 체계의 문제는 제가 지적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제가 지적할 부분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칼럼에서 나오는 주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이 재벌 문제 얘기할 적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시는 부분인데요. 예. 그 이씨 일가 제가 뭐 존칭 생략하고 그냥 이씨 일가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이씨 일가 그 오너 일가의 가족 재산 경영의 문제하고 예.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기업 집단의 합리적 경영이라고 하는 문제를 동일한 걸로 놓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이 주장도 사실상 그 이씨 일가의 그 상속세라든가 이 그 일가를 건드리게 되면은 삼성그룹이 위험해지고 한국도 위험해진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두 가지 문제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거 하나, 두 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기업 집단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이 아니고 여러 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 집단을
가족 소유의 가족 일가가 소유하는 경우 네. 이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특히 저 남유럽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지배적인 형태의 기업 소유 형태로도 돼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이런 데 유럽 쪽으로 가더라도 월마트라든가 포드 뭐 독일의 BMW 이런 회사들 네. 다 이 가족 소유로 돼 있어요. 개족 그렇군요. 소유가 드물지 않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기업 집단이 우리나라처럼 이 문어발식 경영이라고 그러죠.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예. 굉장히 큰 덩치를 가지고 있어서 국민 경제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대 재벌 그 기업 합치면은 GDP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어이구야. 엄청나요. 이렇게까지 큰 규모의 다각화된 대기업을 갖다가 그 예. 기업 집단을 일가 소유로 가족 소유로 갖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분리해서 봐야 될 거는 이게 기업 집단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네. 그 20세기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하나의 기업으로만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보다 기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은 여러 개의 관련된 사업으로 이렇게 큰 이제 컨글로머레이트라고 해서 큰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나라에 있는 형태입니다만은 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걸 일가가 오너 일가가 큰 기업 집단을 그대로 소유하는 경우는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그 오너 일가의 그 재테크의 논리가 예. 아하. 그 객관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 기업 집단의 경영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침해하게 돼요. 예. 그래서 두 가지가 막 섞이게 되니까 예. 오히려 기업 집단의 합리적 효율적 경영을 가로막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제에도 어떤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게 되죠. 네. 그래서 이분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합쳐져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그 기업 집단 4대 재벌 혹은 5대 재벌의 그 큰 규모가 얼마나 좀 국제적으로 특이한 경우인가 이걸 좀 보시려면은요. 네.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연구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가족 소유의 기업을 제일 큰 것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을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경우 하는데요. 예. 보통 1위, 2위, 3위는 보통 이제 월마트하고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보통 들어가요. 어허. 근데 요거는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근데 10위 안에 꼭 들어가는 기업이 예. LG, 어허. 그다음에 SK, 어. 그다음에 삼성 이런 우리나라의 그 4대 재벌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큰 그 일가 소유의 그 저 기업 집단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 10위 특이성을 안에 우리가 10위 안에 몇 개가 얘기합니다. 들어간 겁니까? 세 개입니까? 그러니까 네 개입니까? 2018년 조사 같은 경우에는 LG하고 SK가 7위, 8위로 돼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삼성은 그 앞에 있을 거고요. 삼성 2004년에는 3위였었어요. 3위. 예. 근데 이게 뭐 정기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조사가 아니라서 예. 그 업데이트는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나온 말이 재벌입니다. 재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재벌이 영어로 번역됩니까? 보통 일본 그 영어로는 자이바쭈 일본말 그대로 씁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에는 이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술 일본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이바쭈라고 그러고요. 어허. 우리말 재벌 CH 이렇게 해서 우리말 재벌 발음대로 쓰는 게 훨씬 더 유명합니다 국제적으로. 아, 그렇군요. 예. 아이고 참 그러니까 번역도 잘 안 되는 이런 어떤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 고유의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예.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우리나라에서 쭉 살다 보니까는 네. 아니 뭐 대기업 집단이라는 게 다 오너 일가가 있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냐. 예. 그 텔레비 드라마 보면은 뭐 이태리나 뭐 저 이렇게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다 비슷한 얘기들 나오던데 뭐 예. 특이한 거라고 그러느냐 이러실지 모르겠으니까. 아하. 요 두 개가 어떻게 갈라지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 좀 네. 이해하려면은 일본의 기업 집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일본이 예,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일제시대 때 기업 집단의 지배 형태였던 재벌. 네. 일본말 자이바쭈를 그냥 한자를 우리말로 읽은 건데요. 네.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말이 일본말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본의 기업 집단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 이제 근대화를 할 적에 메이지 유신을 하고서 네. 2차 대전 전까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는요. 빠르게 이제 산업화를 해야 되고 이제 전쟁 준비도 해야 되니까 네. 정부하고 친한 몇 개의 그 정치 상인들한테 네. 그 자금이라든가 이 국가의 힘을 다 몰아줘서 너희들이 경제를 살려라. 산업화를 해라라고 네. 해서 몇 개의 큰 기업집들이 나타나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미쯔이 같은 기업이 그러니까 미쯔이 일가가 만든 기업 집단이 미쯔이예요. 지금도 있죠. 예.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재벌이라고 하는 일가가 큰 기업 집단을 소유하는 형태가 그러니까 70년 전에 있었던 형태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요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지잖아요. 미국한테. 예.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재벌을 다 해체해버립니다. 해체해버려요. 그래서 그 재벌 일가한테는 주식을 다 뺏어버리고 기업 집단은 해체해버려요. 낱낱이 네. 기업으로요. 그런데 5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은 이 기업 집단이 다시 살아나요. 다시 엮이면서 하나의 큰 기업 집단을 형성하는데 네. 이때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 재벌 가문 오너 일가는 빼버려요. 아, 그렇습니까?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오, 그럼 한국 재벌하고 뭐 완전히 완전히 정반대.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본의 그 기업 집단 그래서 자이바치라고 안 그러고 예. 게레츠 그러니까 계열이라고 보통 불러요. 아, 우리나라의 계열. 재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예, 계열 기업 집단이네요. 그렇죠, 계열. 어허.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오너 일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가가 주식 소유를 갖다 복잡하게 해서 다 이렇게 직접 지배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네. 직접 간접으로. 예. 여기는 오너 일가는 없고 기업들 계열사들끼리 주식을 나눠 가져요. 어허. 가운데 은행이 있어가지고 그 은행을 매개로 해서 그 계열사들끼리 서로 그냥 주식을 쫙 나눠버리면은 예. 일본 말로 이제 소고모찌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개별 기업의 오너가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아, 예. 그렇군요. 하나의 오너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누구를 소유한 거냐고 이렇게 돌면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어쩌으로 와버려요. 모두가 같이 소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본에 6대 예. 기업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기업 소유주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개별 기업의 결정은 개별 기업이 하고 예. 그룹 전체 차원의 결정은 누가 하냐면은 예. 사장단 회의가 있어요. 아, 사장단의 집단 의사 예, 결정을 그렇습니다. 하네요. 그래서 미쯔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 날 모인다 그래가지고 네. 화요회라고 이제 부르는데 아, 그래요. 그때 모인 사장단 회의에서 그룹 전체 차원의 일은 거기서 보통 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오너가 없는 기업 집단인 거죠. 뭐 한국 재벌하고는 뭐 현격하게 예, 차이가 현격하게 있나요? 다릅니다. 근본 속성이 달라.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20세기 예. 후반에 돼서 대규모의 집단이 나오게 되면은 이때 그 재벌 일가가 이걸 소유한다는 거는 산업적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부 판단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지금 또 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로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6대 기업 집단 자체가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닌데 예. 그 계열사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아, 분리되고 예,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 집단을 크게 엮고 있는 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네. 그 계열 집단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경쟁 기업 집단에 다른 회사하고 함께 합병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6대 기업 집단이 완전히 해체된 건 아닌데 상당히 약해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얘기를 쭉 드린 그 요점은 기업의 지배 소유 구조라는 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 진화하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형태는 40년대 이전에 일본에 있었던 형태가 지금 그대로 남아있는 어떤 면에서 보자면 화석화된 면이 있습니다. 화석화된.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발명됐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지고 한국에서는 남아 있네요. 그렇죠. 아하. 재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일본 말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많은데 특히 경제가 그렇다는 게 좀 뜻밖입니다. 이렇게 특정 가문의 소유가 어떤 기업 집단을 다 재배하는 이런 체제, 세계적인 트렌드에 비춰봐도 좀 뒤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낡은 체제의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아까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지만은 일가가 그 일가의 재테크의 논리하고 기업 집단의 합리적 경영의 논리가 뒤섞이게 되면요. 네. 이를테면 오너 리스크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 오너 일가에서 어떤 그 인간적 개인적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기업 전체가 그 어떤 주식시장에서 타격을 받는다든가 네.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고요. 좀 더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일들 있죠. 예. 이건 많은 분들이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 일감 몰아주기가 나오는 근본 원인은 이 재벌 일가의 소유 구조 때문에 있어요. 저 재벌 일가의 재테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재벌 일가의 그 자식들 손녀들한테 이제 그 제 개인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서 일감을 막 몰아주다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는 이제 그 상속을 한번 벌어질 때마다 이게 모든 기업 집단이 다 홍역을 겪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이 상속을 할 땐 두 가지 문제가 나오게 돼요. 일가가 소유를 하고 있을 때는 예. 첫 번째는 장남이냐 장녀냐 누가 상속할 거냐 그래서 누구한테 주식 소유분을 몰아줘야 될 거냐를 가지고 예. 이 기업 지배구조가 막 흔들리게 되는데 예. 이게 합리적 효율적 경영하고는 무관한 논리거든요. 두 번째는 지금 요번에처럼 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는데 예. 그럼 기업을 또 팔고 그 현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예. 이때 전혀 의도치 않은 인수합병이라든가 기업 매각 같은 게 벌어지니까 예. 지금 요번에 지금 벌어진 일들이 지금 삼성 일가에 지금 이재용 씨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폐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야, 우리 홍기빈 그 정치경제학자, 우리 홍기빈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번 그 사설을 저 청취자들이 한번 정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아니 그런데 조선일보 왜 이런 사설 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사설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매체들에서 네. 어떤 기업 오너 일가를 건드리면은 그 기업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 나라가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가 깨알 지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칼럼에서 이 칼럼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이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지금 삼성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가 삼성 기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예. 주장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제가 찾아봤습니다. 파이낸셜 어허. 타임스. 비슷한 그 제목의 기사는 그 작년 2020년 1월 14일에 보도가 됐는데 예. 그 제목을 보면은요. 기업을 어렵게 한다가 아니고요. threatens family business예요. 아. 가족의 영업리 사업을 위태롭게 한다. 맞는 지적 아닙니까? 맞는 지적이고 이 칼럼에서 얘기한 얘기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네. 두 번째 그 지적은 뭐냐면은 이 칼럼 본문에 보면은 이 이재용 씨가 상속 문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죠. 이게 상속 문제로 해가지고 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여러 정치 부패 이 범죄 혐의 때문에 지금 있게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 칼럼의 편향이 잘 드러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연구해 볼 만한 칼럼이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홍기빈 정치경제학자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